그러면 가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 기회를 살려서 자치 능력을 함양을 하고 국가로 나가는 길을 갔냐? 안 갔습니다. 자기들끼리 총질해갖고 그나마 부패했지만 온건한 파타 몰아내고 PLO의 후신 그거를 몰아내고 하마스가 권력을 잡고 그리고 나선 가자를 테러기지로 만들기 시작해요. 예, 그 상태에서 2008년에 다섯 번째 판 깨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팔레스타인 최초의 유일 의장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에 선출이 된 그 4년인가 5년 임기거든요. 마무드 아바스인데 이스라엘 수장 에후드 올머트가 이 마흐무드 아바스한테 2000년 프로그램을 가자 다 줄게. 그 다음에 그 웨스트뱅크 94% 줄게. 동예루살렘에 너희 수도 만들도록 해라. 그리고 약간 더 땅 더 더해갖고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근데 이 합법적 대통령이 된 합법적 의장이 된 처음으로 만들어진 헌법에서 처음으로 의장된 자예요. 마우드 아바스가 그 다섯 번째 판깨기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번에 팔레스타인은 선거가 있었냐? 네, 선거 없습니다. 지금도 의장은 마우드 아바스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임기가 끝난 지가 벌써 글쎄요. 한 14, 15년 되는 사람이죠. 2009년경에 이미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치 능력 결여에 있는 거예요. 저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자치 능력이 있어서 무슨 기구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1973년도 용키프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박살내겠다라고 아까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와장창창 덤벼갖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다 덤벼서 북한, 쿠바까지 연결해서 팰라 그러다가 오히려 싸움에서 져가지고 깨우락지 된 다음에 그 싸움할 때 그 총만 쏜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석유 금수해갖고 오일 쇼크 일으키고 그 다음에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오일 머니가 우리 파워니까 우리는 오일 머니를 가지고 하청업체 하나 제대로 키우자. 이렇게 돼서 큰 거예요. 저 팔레스타인의 말하자면 무장 정파들이라는 게. 지금도 하마스를 그래서 카타르가 자기들 5성급 호텔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지원해 주잖아요. 딱 그런 거예요. 그 버르장머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이게 용키프르 전쟁 때의 그 석유 파워를 가지고 만들어진 조직이고 그 석유 파워가 2015년경에 완성이 된 셰일 혁명에 의해서 깔아앉고 나니까 이제 전반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구조조정 속에서 이스라엘과 아랍이 가까워져 가니까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가까워져 가니까 발작을 일으킨 거죠. 이란과 이 조직이. 예, 그런 겁니다. 결국 이제 좀 냉정하게 말하면 허송세월 50년이죠. 자치 능력은 갈수록 퇴화해 왔습니다. 예, 최초이자 마지막 대통령 선거가 2005년이고요. 최초이자 마지막 의원 선거가 2006년이고요. 그 이후 웨스트뱅크에서만 간헐적으로 주민자치 선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때문이냐 이거지? 아니지. 이거는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렇게 자치 능력이 제대로 생길 것 같으니까 거기랑 충돌하기 싫으니까 가자에서 발을 뺐었다니까요. 2005년에. 예. 그걸 지금 이스라엘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네타냐후가 며칠 전에 한 말, 이걸 가지고 국내 언론은 이스라엘이 가자를 점령 통치할 야심을 드러내서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 경고했다. 참나 갑갑해요. 그런 게임이 아니라니까요. 네타냐후 말 가만히 보세요. 이거 뭐냐면 가자 지역의 시큐리티, 공안은 infinitely 필요한 만큼 무기한 이스라엘의 책임이다. 이스라엘의 responsibility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가자 지역을 앞으로 누가 통치하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누가 통치 안 하게 될지는 안다. 두 파티는 전혀 통치를 안 한다. 하마스 통치 안 한다. 없어질 테니까. 이스라엘 통치 안 한다. 그러면 네타냐후 수상의 말과 국방장관의 말이 다른 말이냐? 같은 말입니다. 이거 왜 같을 수밖에 없냐? 네타냐후 말대로 가요, 저거. 왜 그러냐면 우리 가자 통치할 마음 없어. 근데 공안 어떡할래?
야, 여기 가자에 가끔씩 들어가서 손에 피 묻힐 각오돼 있는 사람 나와봐. 사우디 네가 할래? 아니, 우리 별로 거기 하고 싶지 않은데. 야, UAE 네가 할 거냐? 아니요, 안 해. 야, 에집트 네가 할래? 안 해. 미국 네가 할래? 아, 우리가 왜 해, 그거? 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공안은 이스라엘한테 독박 쓰게, 우리 이스라엘이 독박 쓰게 돼 있다. 근데 우리 통치는 안 할게. 공안만 우린 담당한다.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 웨스트뱅크가 그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뭐냐면 전면 통치는 안 하고 거기에 이제 공안만 쭉쭉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 공안만 있고 점령 통치는 안 하고, 점령 통치는 뭐 아랍연맹에 맡긴다든지 아랍연맹과 함께 뭐 파타 쪽에 맡긴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겠죠. 제가 보기엔 아랍연맹에 맡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파타가 너무 부패해 있고 뭐 하려 그래서 아랍연맹에서 맡아준다 그러면 사우디를 수장으로 해서 아랍연맹 쪽에 맡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랍연맹에 맡겠다고 나선다면. 그럼 이스라엘은 여기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웨스트뱅크가 하듯이 바둑판 모양으로 다 잘라서 반듯반듯하게 도로 쫙 만들고 하시라도 도로 차단해서 격리시킬 수 있게 이 구역과 저 구역을 그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벌써 그 얘기 나와요. 한국식의 DMZ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가자 돌아가면서 뺑뺑 돌아가면서 DMZ 하고 그 와디 가자 중간에 흐르는 강 같은 데 DMZ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 북부 가자의 맨 꼭대기 거기에는 완전히 밀어버리고 재건을 명분으로 한 10km쯤 DMZ를 할 거예요. 5km나 큰 DMZ를 북부 쪽 라인에. 그거 왜 그러냐. 두툼한 안전지대를 둘 겁니다. 거기 이제 비밀이 있어요. 이게 용키푸르에서 용키푸르까지 50년이 지나고 났어요. 그걸 제가 Y2Y라고 표현할게요. 용키푸르에서 용키푸르, 용키푸르 to 용키푸르 50년. 이스마엘이 이삭을 만나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이제 아랍 쪽에서 자기들의 선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하갈, 그 아브라함이 그 본처가 애를 못 낳아서 있었던 그 여인 하갈이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이삭은 나중에 본처인 사라가 낳은 애죠. 그래서 이름이 아브라함 어코드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모여라. 그게 기독교든 유대교든 그게 이슬람이든 이게 참 이름 잘 지은 거죠. 예. 이게 이제 벤구리온 운하가 구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이게 가자 북단에서 시작을 해요. 가자 북단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관통을 해서 계곡을 따라서 쭉 내려와 가지고 만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만에 여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수에즈 운하보다 한 40-50km 길은데 이스라엘 끼고 있으니까 훨씬 더 이제 굉장히 좀 활발해질 수가 있죠. 그럼 뭐 수에즈는 망하냐? 안 망합니다. 물동량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에즈는 수에즈대로 여긴 얘대로 두 집이 장사하면 장사가 더 잘 되는 경우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여기가 이제 여기 제가 여기 천천히 하는데 여기가 이제 저거잖아요. 저기 네옴시티. 그러니까 벤구리온 운하로 이게 지중해와 네옴시티가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그림이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 숨겨 있는 그림이. 벤구리온 운하에 대한 구상은 저건 벤구리온이 이스라엘 초대 수상쯤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 구상은 한 70년 된 구상이에요. 예. 뭐 하루아침에 나온 구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게임이 펼쳐져 가는 거거든요. 지금 게임이 굉장히 큰 게임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 기본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결국 이제 73년 용키푸르에서 2023년 용키푸르까지로 해서 이제 석유 파워, 오일 파워의 그늘 아래서 컸던 이 독버섯, 이 팔레스타인 무장 테러 성향의 이 독버섯들이 이제 다 정리되는 거라고요. 이번 계기로. 그러면 내년이 되면 중동과 유럽이 다 같이 정리되고 모든 포커스가 동아시아로 집중되는 해요. 내년이. 그래서 미중 대결 차이나 디리스킹의 결판 짓기가 시작이 되죠.
그럼 그 결과 중국이 망하냐? 그게 아니라 북한이 망합니다. 중국 자유화 아니에요. 중국은 덩치가 커서 저거 누가 나서서 자유화 못 시켜요. 지들이 마음대로 알아서 해야지. 북한 자유화가 되는 거예요. 게임이. 왜냐면 북한이 자유화되면 중국이 그 다음에는 빠꼬오라이를 못해요. 이게 중국인들한테 어마무시한 심리적 타격을 가하거든. 저게 자유화돼서 나날이 번영해가는 북한이야말로 중국인들한테 중국 특색 사회주의 말고 우리한테 다른 종류의 정치적 선택지가 있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상기시켜주는 존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결정적으로 차이나 디리스킹을 중국에 대한 차이나 디리스킹을 결판짓는 결정적 최후의 결착점이 어디냐? 북한 자유화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정리가 되고 유럽 바로 정돈, 중동 바로 정돈 끝나면 모든 파워가 다 여기로 모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정돈된 전 세계의 파워가. 그래서 잘 정돈되면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그 용키프르 전쟁 터질 때 막 그 70년대 초에 말하자면 그 백그라운드에는 미국이 막 몰려갖고 중국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화해해요. 키신저, 닉슨. 이게 이제 50년 지나고 나니까 거꾸로 중국을 목에 쇠줄을 채우겠다고 덤빈 거죠. 앞에 본 게, 예, 앞에 보신 게. 그 다음에 이제 그때 70년대 초에 용키프르 터지고 막 팔레스타인 뜰 때는 베트남이 이제 우리 미제 타도하고 난리를 부리던 때인데 50년 지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우리나라에 왔던 건 베트남 주석이고요. 주석보다 더 높은 게 베트남에서 공산당 총석입니다. 공산당 총석이 응우엔푸종이 지난 9월에 백악관을 방문해가지고 그 바이든과 응우엔푸종 사이에 그러니까 미국과 베트남 사이에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이 맺어져요. 저 안에는 방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베트남 주석이 와서 국빈 방문했을 때 국빈 방문했을 때는 우리랑도 저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잖아요. 근데 그건 국가 주석이고 베트남의 그거보다 더 최고 실세는 당 총석이거든요. 총비서. 예. 이 미국은 그 사람이 갔어요. 네. 나이도 많아요. 70대 한 중후반 됩니다. 이런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그 용키프르가 터졌을 때 그 배경을 이루던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랑 베트남이 충돌해서 미국이 패배한 거. 그 다음에 그 여파로 미국이 중국한테 무릎 꿇어서 미중 화해 났던 거. 그게 용키프르의 배경이었거든. 그 다음에 석유 파워. 이 세 가지가. 이 석유 파워는 셰일 혁명 후에 지난 2015년부터 기가 꺾여갖고 지금은 힘을 못 쓰고. 그 다음에 중국은 지금 그 미중 대결, 차이나 디리스킹으로 들어가서 결국 이거는 전개되고 나면 마지막에 북한 자유화까지 갈 일이고. 미국이랑 그렇게 죽고 못 살고 싸웠던 베트남은 지금 미국 앞에 무릎 꿇고서 이제 전략적 포괄적 동맹했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용키프르 50년 전에 용키프르와 지금 용키프르 이 시기를 보면 완전히 세상이 180도 이렇게 돌았구나, 바뀌었구나, 이걸 느끼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일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그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이렇게 맺어지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인터마리움입니다. 마리움이라는 건 이제 바다, 라틴어죠. 인터는 두 바다 사이 혹은 여러 바다 사이. 예, 여기에 있는 지중해와, 뭐 이거 크게 나누면 이게 무슨 홍해도 되고 이건 페르시아만이고 이건 무슨 걸프만이지만 크게 보면 인도양이잖아요. 지중해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동아프리카도 연결되고 그 다음에 석유가 많이 나오는 걸프만도 연결되고 어마무시한 인터마리움이죠. 이 인터마리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인터마리움? 이라크는 좀 그렇다고 치고 시리아랑 이란은 인터마리움 못하냐? 네, 못합니다. 예. 그 인터마리움이 왜 못하냐면 여기가 쿠르드 지역이에요. 그 쿠르드 사람들이 시리아의 동부, 터키의 남동부, 이란의 북서부, 이라크의 북부 이렇게 살아요. 쿠르드 사람들이.
근데 쿠르드는 이 시리아 정부군하고도 굉장히 사이 안 좋고 이란과도 사이 안 좋고 터키와도 사이가 안 좋죠. 쿠르드는. 그래서 근데 쿠르드가 요새 뭐 힘이 그렇게 없질 않아요. 그럼 이라크 북부의 이 유전지대를 장악하고 있거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여기요. 그래서 시리아와 이란이 지리적으로도 터키하고 이라크에서 분리돼 있을 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쿠르드 지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연결되든 간에 이게 자기들끼리 이걸 못 통해요. 잘. 힘듭니다. 또 미국이 그걸 노리고서 미국이 이라크 지역과 시리아 지역에 군사기지를 갖고 있잖아요. 시리아에는 공식적 군사기지는 아닌데 미군 기지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럼 인터마리움, 즉 지중해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그러한 힘이 있는 실체성 있는 국가들은 어딨냐? 이스라엘과 사우디지. 두 개 합치면은 요르단까지 합치면은 한 5천만 되는데, 예, 이스라엘과 사우디예요. 예. 그래서 이게 요르단은 이제 옆에 이제 깍두기로 끼는 거고, 이건 거의 이스라엘의 위성국가 비슷하니까 요새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중동이 굉장히 안정이 되죠. 중동이 안정이 되면 대한민국의 홍복입니다. 에너지가 안정되는 거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정돼서 홍복일 뿐만 아니라 이 사우디랑 이스라엘이 지정학적 동맹이긴 하지만 비즈니스 동맹은 됐다가 안 됐다가 이래요. 근데 우리가 끼어들면 일이 좀 달라져. 우리가 용접사란 말이에요, 이게. 예. 우리가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터마리움이라는 단어 누가 썼냐? 1920년대 폴란드의 군인, 정치인, 전략가인 요세프 피주스키가 썼죠. 이게 그 당시에 피주스키의 꿈입니다. 예, 폴란드,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벨라루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볼가 공화국쯤 될 거예요. 네, 러시아 남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아무튼 이 발틱 삼국, 예.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서 이 사람도 욕심도 많아. 예, 그래서 이 슬로바키아 또 이쪽 여기가 다 세르비아 뭐 이런 데들이 다 이게 또 남슬라브예요. 여기 유고가. 유고슬라비아란 나라가 남슬라브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슬라브 중심으로 이 지금 녹색이 다 슬라브예요. 딱 한 군데 맨 위에는 에스토니아만 빼고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까지 슬라브입니다. 그래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가 웨스트 슬라브고요. 우크라이나는 동슬라브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서부터 저 유고슬라비아까지 아래로 내려간 데는 여기는 남슬라브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 요세프 피주스키는 이 서슬라브, 예, 웨스트 슬라브, 그 다음에 이스트 슬라브, 그 다음에 사우스 슬라브가 합쳐져면은 바다를 세 개를 연결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터마리움이라 그랬어요. 북해. 그 다음에 이게 이름이 아드리아해죠. 아드리아해. 그 다음에 여기 흑해. 그래서 인터마리움이란 단어가 이 사람이 만든 단어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건 지중해와 인도양이네. 굉장히 큰 바다들. 두 개를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힘을 잡으면은 이걸 다 연결하고 연결이 문제가 아니라 연결이 뭐 수에즈도 연결하지. 근데 수에즈는 물길이고 이거는 연결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그 연결시키는 그 핵심이 실체잖아요. 한 5천만, 뭐 6천만 인구에. 지금 한 두 개 합치면 4천 몇백만 될 거예요. 요르단부터만 5천만 될 텐데.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살아가고 번영하는 실체가 그 연결 고리를 담당한다는 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인의 운명이 지금 어떤 운명이 오고 있냐면요. 예, 어떤 운명이 오고 있냐면은 두 개의 인터마리움, 한 개의 인트라마리움에 항상 대한민국이 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인트라마리움이라는 거는, 인트라라는 건 내부라는 거거든요. 바다 내. 그러니까 바다 그 자체를 뜻하는 거죠. 그 바다를 낀 지역. 그러면 두 개의 인터마리움은 뭐냐? 동유럽 인터마리움. 아까 말씀드린 거랑 하면 지금 하면 동유럽 인터마리움은 발틱 3국, 그 다음에 폴란드, 우크라이나. 그러면 발틱해와 흑해가 연결되고 흑해를 통해서 지중해가 연결되죠. 이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폴란드가 우리한테 왜 미친 듯이 그걸 사겠어요? 무기를. 하나는 벨라루스를 둘러싸고 분명히 사건이 터진다. 왜냐면 벨라루스 사람들이 다 이제 들고 일어나려고 마음 먹고 있거든.
굉장히 불안정해질 거다. 벨라루스 때문에. 그래서 무기 많이 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우크라랑 발틱 3국한테 대해서 내가 야 급하면 도와줄게. 형 노릇 하겠다. 인터마리움 좌장하겠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걸 누구랑 손잡고 하고 있어요? 한국이랑 손잡고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사우디 이스라엘이 융합을 하면 이게 이제 중동 인터마리움이 생기는 거죠. 미들리스트 인터마리움이. 이거는 지중해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도 한국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잖아요.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내놓고 손잡기 어려운 부분들. 근데 사우디가 계속해서 이 서방이나 산업화나 경제 발전은 가야 되겠고 그때 한국이 역할을 해주잖아. 그다음에 아무리 관계가 좋아져도 사우디가 이스라엘 무기 살 수는 없잖아. 그때 한국이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건 인터마리움이 아니라 인트라마리움입니다. 이건 바다 그 자체예요. 우리 서해, 동중국해, 그 다음에 남중국해. 이걸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한국, 중국에 대항해서 일본, 타이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지금 여기에서 가장 이 동아시아 인트라마리움의 형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한미동맹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인터마리움, 한 개의 인트라마리움 이것이 지금 잡혀가고 있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세 개의 주춧돌이다. 그 세 개의 주춧돌 안에 대한민국이 뭐 좀 그렇게 하면 약방의 감초처럼 가장 굉장히 중요한 필수 요소로 다 들어가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